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2016년도분의 3교시 이영역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2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거기 보면 상황이론, 제도이론, 정치 경제이론, 행정적 관리론, 동기위생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현대적 조직이론이라고 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같이 고려하는 개방체계 이론이고, 5번은 동기위생이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처럼 동기이론, 신고전이론의 한 영역으로 동기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조직의 이상적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인 관리 방법은 같다? 아니죠. 모든 조직의 관리 방법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상황이론이 되겠습니다. 제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를 주목한다. 조직의 적응 기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것은 적응 기제, 글쎄 적응 기제를 중요시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조직은 각기 그 조직을 둘러싼 환경 속에 특히 제도,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도이론이고, 신제도이론은 일방적인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의 영향력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제도이론은 상호작용성을 갖는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신제도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치경제이론, 이것도 역시 상황이론의 개방체계, 개방이론의 하나로서 외부 자원의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에는 설명력이 약하다? 아니죠. 외부 자원, 상황의 의존, 그 조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그중에 특히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경제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관리론은 뭐 규칙이나 어휘과 같은 이런 쪽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폐쇄체계 이론으로서 조직 내 인간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고, 여기 행정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자의 이념이나 최고 관리층의 에서는 어떠한 조직의 원리를 강조하느냐, 특히 조직의 관리성이나 협동행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행정적 관리론입니다.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이론입니다. 동기위생이론 등의 많은 동기이론은 신고전이론으로서 조직 내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느냐, 조직 내에서 다루는 폐쇄체계이론입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기제에 주목한다 하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특히 정책이나 제도나 법과 같은 적응기제라는 것은 인행사적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기제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제도나 정책이나 법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제도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오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고, 공공부문도 중앙정부 부문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부문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혼합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부문도 순수 민간부문이 있는가 하면 공공부문과의 혼합부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업무를 민간부문에서 맡는다면 정부 제공 서비스에 비해당자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제공 서비스는 거의 성문화된 법령으로 경직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제공될 수가 없으나, 민간 재원에서 제공해 두면 그 신축성이나 유동성은 좀 넉넉하게 재량권이 있을 것이다.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을 보증한다. 대상자 선정 과정의 가장 엄격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은 공공부문의 법령하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전달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의 정도가 높을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특정 영역만 가지고 높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선별주의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별된 영역에 선별된
자격 대상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정부 부문에서 맡을 때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이 훨씬 더 역동성, 신축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8번에 보면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관적 해결 방법, 의사결정의 방법은 직관적 결정도 있고 판단적 결정도 있고 문제 해결 결정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행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할 때 결국에 의사결정이든 정책결정이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직관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문제 해결로서 접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 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그렇죠? 직관에. 그래서 감각정이나 직관이나 감각정은 실제의 입각에 서는 데 비해서 직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감이나 또는 감정의 근거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적 접근이라는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문제 해결적 방법은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판단적 방법은 비전형적 방법이며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판단적 결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개인의 기존에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개인 판단에 의존하는 판단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존이란 단어가 틀린 것이고 기존을 현 시점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합니다. 정형적, 비정형적이 있는데 정형적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전개된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며 단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가 된다. 좋습니다. 자, 판단적은 다 하지만 판단적은 비정형적 일수가 있겠지만은 그걸 기반에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현 시점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존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8번은 참으로 한 오래만에 나온 문제가 됩니다. 29번은 사회복지 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은 외부 조달이죠. 대부분이. 그러면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다.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의 재원은 거의 정부 보조금이나 또는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되 수익자의 이용료 부담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정부 보조금, 재단 지원금, 기부금,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제안서, 모금 행사, 정부와 계약 맺기 등 활동을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를 한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의무할당할 수 있다. 법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임의로 할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는 그 지원금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보면 1번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다고 해서 전적으로 할당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의무 할당은 사실은 이것은 좀 어렵다. 1번이라 하더라도 5번은 어렵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부터 면제해 준다.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조직 운영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조직 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인다.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효과성 또는 비일관성의 감소, 책임성이 다 좋은데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부터 면제해 준다.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관 협력, 연계성
또는 협력성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 면제시켜준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 전달 체계에서 시, 군, 구,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공공부조에서는 역시 보장기관이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역할을 하겠지만 역시 실질적인 실천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와 그 산하의 읍면동에서 할 겁니다. 사회보험제도 운영은 중앙정부 책임하에 운영되는 국가 독점 운영체제입니다. 틀린 거고.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서 시도청을 방문해야 된다. 서비스 신청과 상담은 주민센터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민원 포탈 민원24, 정부민원 포탈 민원24나 또 복지로와 같은 온라인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꼭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것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출석하여 신고를 하고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것은 전자민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 민원 포탈 24, 민원 24나 또는 복지로와 같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동에서 국민연금 징수,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이것은 국민연금 징수 업무는 거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때문에 설사 다른 것을 몰라도 읍면동에서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고 지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유형은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청이 모든 그런 서비스 전달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각기 사회복지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전달 체계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청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어요. 32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프로그램 평가 기준은 뭐 아주 다양하죠.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공평성도 있고 또는 서비스의 품질도 있고 영양의 비교평가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목표 달성이 가능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효과성이 되겠어요. 때문에 이 효과성이라고 어떤 목적 달성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무슨 뭐 예산 절감은 이건 효율성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만족도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도 따로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가지고는 소위 노력 평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영양 평가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욕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게 됐는데 보통 만족도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영역별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다문화 가족이나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똑같은 접근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아동에게만 용이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노인에게는 그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거나 이러면 형평성이 파괴된 겁니다. 얼마나 클라이언트마다 시공간적 접근성을 확보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나오는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접근 기회의 제공은 접근성이나 형평성. 다음에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자격증 보유를 가지고도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비스의 질 좋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향평가에 해당되겠죠. 노력성 평가가 아니라 영향평가. 답은 4번이 가장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33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조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자는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된다는 한계의 직면에 있어서 활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도덕적 정당성에 맞습니다.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아주 복잡하지요. 성과에 대한 평가, 표준화된 평가, 도구나 평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평가가 아주 어렵고 또 평가가 되었다 해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주 많습니다. 일선 전문가의 재량, 그 어떤 행정 영역보다 일선 행정가나 일선 조직가의 역량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된 기술이 단순하고 확실하다? 아니죠. 이 주된 기술이 아주 애매하고 어떤 정형화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형화된 기술을 찾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달성에 대한 평가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모두 교재를 통해서 상세히 기록해 놨고 다 강의를 받았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책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비용도 접근성에는 영향을 주죠. 그야말로 거리,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말이 안 통해도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 얼적의 접근성에는 물론 우리 말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주로 하겠지만은 다문화 가정과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 여성이 있을 적에 그 결혼 이주 여성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언어 전달 매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접근성이 깨진 거지요. 자, 그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책임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죠? 기관 간 협력성이 있어야 된다.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문성이 덜한 영역은 준전문가나 비숙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가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그건 인력 낭비죠.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로 담당하도록 한다면 조직의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인 동태적 과정입니다. 이건 답은 2번 동태적 과정, 정적 과정이 아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준비 과정이다.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이건 잘못됐군요. 여기에 보면은 목표 달성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한 동태적 과정이지 정적 과정. 답은 정형화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에서 TQM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회 서비스 생산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끊임없이 전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고객의 눈으로 반복 평가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고객 중심의 관리를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를 실시한다. 고객 중심이죠.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다. 서비스의 다양한 변수, 변이 가능성. 왜냐하면 변수나 변인의 영향 가능성을 예방하는 노력.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고 결정자로 결정. 품질의 최고 결정자는 고객입니다. 고객 중심의 관리지 최고 사장 중심의 관리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투입과 과정에 대한 지속적 개선도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바우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이면서도 현물급여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스티그마를 제거한다, 자기 선택권을 확보한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현물급여처럼 쓰도록 하면서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금급여의 문제점인 용도의 뭐냐면 목적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제거하는 것이 바우처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재원을 누구에게 제공한다? 바로 소비자인,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원의 전액을 국가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 비용 이상을 넘어서서 그 비용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받기 하려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가미되면 된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우처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바우처가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로 운영되고 있고 카드 하나로, 체크카드로든지 카드 하나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 범위가 제한된 선택. 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그렇죠? 현금급여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나 소비자 주권이 강화된 거지요.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그렇죠. 이용자에게, 공급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 제한, 아니죠. 서비스 제공자는 정해놓든지 말든지 그건 수요자인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결정 문제지 제한하고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필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8번에 보시면 다음은 스키드모어의 기획과정을 연결한 것이다. 가라완에 들어갈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자, 스키드모어가 기획과정을, 기획이 문제가 또 하나 나와 있군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건 강의도 하지 않았고 책에도 올려놓지 않은 영역인데 그냥 기계처럼 보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다음에 자원 사정을 통해서 자원이 얼만큼 있는가를 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대안 평가 결과 최종 대안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자원을 고려한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고 각각의 대안마다의 결과를 예측해서 그중에 최종 대안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스키드모어에 대한 개방성 유지까지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별해 주십시오. 39번에 보시면 인적 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관리가 나와 있는데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 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 자원관리는 중요하다. 뭐 이걸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한다. 인적 자원 확보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 관리 등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한다. 환경 적응을 위해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 수준을 향상시킨다.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명문화되고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도움이 된다. 자, 여기 보면 하자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함정이 쭉 있죠. 자, 우리는 업무의 세분화, 업무의 수평적 세분화를 분업이라고 하는데 분업의 장점은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줄여주면서 그 대신 업무의 양이 줄어드니까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분업의 정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앙 통제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가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 버르장머리 나빠지는 매너리즘,
부정적 측면에 습관화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가면 클라이언트에게는 세분화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분화된 업무나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이 증가하고, 그런가 하면 조직에서는 업무 조정 비용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 이런 분업무 정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 발생,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 발생, 조직 내부의 업무 조정 비용 발생이 됩니다. 언뜻 보면은 명무나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에 그리고 시장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용자에게는 혼란 비용을 가중시키고 조직 내부에는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조정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야 라고 하는데 5번에 명백하게 말하자면 문제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업무의 세분화의 문제점, 업무를 세분화하면 분업을 하면 할수록 이런 문제점도 있다.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어느 부문에서 맡을 것이냐, 공공 부문에서 맡을 것이냐, 민간 부문에서 맡을 것이냐, 공공 부문도 중앙정부가 맡을 것인가, 지방정부가 맡을 것인가, 아니면 분담해서 혼합체계로 맡을 것인가, 아니면 민간 부문에도 순수 민간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혼합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거예요.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은,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 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습니다.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왜냐하면 정부 부문이 맡을 적에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는 공공 부문이 맡는 것이 좋겠지만, 개별성, 특수성이 강한 것은 가능한 한 민간 부문이 맡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것은 정부 부문이,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이거 4번은 틀렸군요. 표준화가 필요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것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 부문이 맡는 게 좋습니다. 또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은 가능한 한 정부 부문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 4P에 해당되는 거다. 그냥 단순 암기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바로 프로덕트, 상품을 무엇인지, 상품이라고 표현하지만 영리부부에서는 상품이라고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데? 라고 물어볼 때 그때 프로덕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로덕트를 제공받으려면 어떠한 비용이 필요할까? 현금으로는 얼만큼 이용자 부담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얼마나 걸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몇 킬로를 차 타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현금으로서의 가격 프라이스라고 설명하지만 시간 비용도 있고 거리 비용도 있기도 하고 대기 비용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꼭 현금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촉진, 장소를 보면은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디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아니면 어디에 가면 업무 담당자를 만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이메일 주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찾아오는 길, 맞아면 찾아오는 길에서 모든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게 다 해서 약도로 다 그려져 있고, 또 직통전화 바로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장소 유통이라는 프레이스가 되겠어요. 그리고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모션.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알릴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4대 구성요소 4P.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프로덕트.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거리, 대기 또는 가격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가격. 해서 프라이스. 그리고 어디 가면 접근할 수 있는지 바로 플레이스, 장소라고 하지만 시장일 수도 있고 유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프로모션, 촉진,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거기 보면 4P에 해당하는 거 보면은 답은 4번 촉진이 하나 있군요. 42번에 보시면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동이론. 자, 리더십 이론에는 특성이론, 행동이론,
그리고 상황이론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과업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한 것은 과업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한 자 이것은 바로 행동이론, 행태이론이 되겠어요. 때문에 헬핀, LBDQ를 제시했던 헬핀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과업지향과 인화지향, 물론 거기에서는 구조지향과 과업지향이죠. 배려지향, 인화지향, 구조지향과 배려지향이죠. 그것을 브레이크와 머트는 관리망 연구에서 브레이크와 머트는 그것을 과업지향과 인화지향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니커트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종업원 맞으면 거기 과업 생산성 중심이냐 아니면 종업원 중심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 오늘날에는 주로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행동이론에서 했습니다. 맞는 거죠. 기업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는다고 그랬죠. 변혁적 리더십, 리더의 개혁적, 변화지향적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기업번이 맞으면 디귿번이 맞고 디귿번이 맞으면 당연히 기업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는 관리 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성원들의 성숙도를 가지고 리더십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론 중에 허쉬와 브랜차드의 뭐냐면 리더십 이론이 되겠어. 상황 이론이 되는 거예요. 3차원 이론이 됩니다. 이건 틀린 거죠. 퀴인의 가치 경쟁적 리더십 이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두는 것.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거 틀린 거죠. 어쨌든 기억번과 디귿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사이의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려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서비스 제공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통합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종합적인 창구, 하자면 통합 접수창고, 인테이크를 설치한다든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종합 및 의료를 종합적인 의료 및 제공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추적 서비스, 트래킹의 기법을 쓴다든지 이런 기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파편화, 서비스 제공의 파편화를 단절하기 위해서 통합적 기법을 사용하는 그 예로서 본다면 종합서비스센터나 단일 접수창고, 전일 인테이크죠. 종합적인 정보와 의료 시스템, 또 그런가 하면 사례관리 또는 추적 서비스로서의 트래킹 같은 것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금 파편화를 막지 않는데 분할한 단어를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4번에 보시면 청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서 꼭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LIBS라고 하는 품목별 예산 또 PB라고 하는 성과주의 예산, 기능별 예산 또 그런가 하면은 PPBS 기획예산 또 그런가 하면 연기준 예산 ZBB 이런 등등이 대표적인 걸로 나오고 조직관리 기법이면서 동시에 예산 편성 기법으로 나오는 소위 MBO와 같은 기법도 역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업을 세부 프로그램을 또 아주 구체적인 세부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소요되는 사업의 단가와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얼만큼의 달성도를 보여주는지를 일일이 성과 측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각 세부 사업을 세부 프로젝트의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계산한다.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된다. 간편하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증액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품목별 예산입니다. 기간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여한다. 4번, 5번도 점가하지만 어쨌든 3번은 LIBS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공공부문에 배치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우리 역사에서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의 이 공무원 분류는 별정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으면서 일반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도입, 재정분권이 본격화된 것은 분권교부세, 재정분권 본격화는 2005년인데 이 분권교부세는 5년간만 활용하기로 하고 2010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연장이 되어서 2014년까지 간 거죠. 그리고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1995년이 아니라 2005년. 다음에 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본래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될 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허가제였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등장,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라고 하고 그것이 전자서비스 사업으로 바뀌는 것은 2007년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교육 수립,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2003년이지만 실제 지역사회복지교육 수립이 현실화되는 것은 2007년, 2000년대 후배, 2007년부터 제1기 4년짜리 지역사회복지교육이 수립 운영되고 2010년까지, 11년부터 14년까지, 그리고 현재는 제3차 지역사회복지교육이 수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6번에 보시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영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보관리 시스템. 요즘은 좀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진가 했더니 한 문제는 내놨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정보관리. 요즘 해킹의 정도가 아주 고진화되어 있죠. 국가나 기관도 해킹 방어막에 대해서 대단히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물며 국방부도 계속 그리고 정부에도 계속 북한의 침략에 뭐냐면 그 해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삼성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해커가 미국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직도 해커를 범죄시하고 국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지금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아무리 첨단화된다고 해도 그걸 뚫고 들어오는 해커들을 막아낼 수가 없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사회복지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뭐라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PSS와 같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도 있고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정기적, 월별, 분기별, 사업 현황별로 정기적 점검도 가능하고 더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해서 업무를 자, 좋은 말 다 쓸 수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증대하고 있죠. 이건 서비스 문제가 되겠네요. 47번에 보시면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인지를 지금 자, 놔두겠습니다.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만약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 평가, 업무 평가가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사람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에 대한 악용이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놔둬보겠습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한다. 평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거 그렇고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이나 편익을 모두 화폐 단위로 표현함으로써 소위 비용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다. 해서 그렇게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측정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포함한다. 이건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효율성. 비용이나 또는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효과성을 측정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8번을 보시면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에서 로직 모형, 논리 모델이지요. 논리 모델.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웠고 또 2교시에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 모델의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지식, 태도,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 변화. 내적 변화가 나와 있네. 우리가 논리 모델을 그렇다면 투입, 전환, 산출, 그리고 성과, 더 나아가서 파급 효과인 영향까지도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로직 모델, 논리 모델에서 참여자의 변화와까지 이는 우리가 산출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욕구가 충족된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는 그게 산출이죠. 그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내적 만족도라고 하면 그걸 성과라고 합니다. 성과. 그것 때문에 갑자기 고객이 늘어났거나 그로 인해서 학교 생활, 학교 전체 분위기가 참 학습 분위기로 이렇게 고조되었다면 그것은 영향 파급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자의 변화는 산출, 참여자의 내적 변화는 성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출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좀 어렵군요.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얼마나 세분화할 것이냐. 다음에 수직적 분화에서는 소위 조정이란 단어는 상부에서 하는 거니까 조정과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준을 어쨌든 말장난하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놔둬보시고.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 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죠? 업무를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면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형화된 경로를 통해서 업무가 수행되다 보니까 업무 수행의 효율성, 경제성이 높아질 겁니다.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직권하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의사결정의 과도한 집중은 한 번 실수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은 어느 일부가 붕괴된다고 해도 다른 부분의 이런 지원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지만 과도한 의사결정의 직권한은 한 번 실수는 조직 전체의 붕괴를 말합니다. 공식적 권한의 집중 분산은 조직관리의 효과,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자, 좋고 공식화는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고 밖으로 말하자면 드러나 있느냐. 거기 보면은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복잡성, 그리고 직권과 분권, 그리고 공식화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조직의 규칙이나 절차나 업무 처리, 의사 전달 경로가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느냐. 누가 봐도 딱딱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50번 문제를 보시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사결정 방법에는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또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소위 소규모 집단을 이용한 의사결정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델파이 기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개인적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나 또는 대안선택 흐름 분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할 적에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적 대안 수립 방법이 되겠어요. 창의력 개발 기법이거든요. 또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강조되는 4대 원리를 보면 4대 비판 금지, 양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양적 창출을 요구합니다. 양산, 자유분방, 결합과 개선. 1번 보시면 아이디어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이거 틀린 거죠. 여기는 양산, 많으면 많을수록 군계 일학이라는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양산 틀린 겁니다.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 좋습니다. 다 드시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를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이나 해결책을 강구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줬습니다. 대안선택 흐름도표는 예, 아니요 로 대안을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한다.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명목집단 기법은 소규모 투표 집단, 소규모 투표 의사결정 방법이란다. 명목집단 기법은 그야말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접근해가는 방법이거든요. 전문가나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하여 각자 자유로이 발표만 하게 할 뿐 거기에 대한 이유 신청이나 또는 반대 발언은 금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발표된 안건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 주로 투표가 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명목집단 기법 또는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집단이나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수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명목집단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워낙 적나라하게 양을 강조하지 질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기법에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으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나 대안선택 흐름 분석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은 델파이 기법이나 또는 브레인스토밍 집단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기법, 또 그런가 하면 명목집단 기법으로서 소규모 집단 소규모 투표, 소규모 집단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기법 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참조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영역인 사회복지 법제론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